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교양공학과 DSBA 연구실 김재희라고 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논문은 Towards General Text Embeddings with Multi-Stage Contrastive Learning 이라는 논문으로서 지난 2023년 아카이브에 공개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텍스트 인코더 모델들에 대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MTab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 해당 방법론의 구조, 그리고 실험 결과들,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MTab이라고 부르는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MTab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여러 번 세미나에서 다뤄진 벤치마크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에 공개된 텍스트 인베딩 능력에 대한 벤치마크 데이터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및 다양한 NLU 태스크에 대한 성능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이터셋으로서 총 8개 태스크에 대해서 58개의 데이터셋으로 112개 국어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특징이라고 할 만한 점은 감성 분석, 추출 요약, 텍스트 유사도 비교, 리트리버, 클러스터링과 같이 저희가 인코더 모델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다양한 태스크들이 모두 총괄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인코더 모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코더 모델들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지표로서 널리 활용이 되고 해당 벤치마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인코더 모델들이 실제로 다양한 현업 혹은 다양한 학문적인 요소들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Tab 데이터셋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다르게 단순하게 성능을 측정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제작된 데이터셋이고 이후 허깅 페이스를 통해서 현재 온라인으로 리더보드상에 접근이 가능한데요.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모델과 인베딩 차원의 크기 또는 인베딩 차원들을 저장하는 데 소요되는 메모리 사용량과 같이 정말 광범위한 요소들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단순히 성능이 좋은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 등에 사용이 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될지, 속도가 얼마나 걸릴지 등과 같은 요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NLU 분야에서 생성 분야와 마찬가지로 큰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원의 크기가 모델의 크기인데 큰 모델들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큰 모델들이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경향성을 띠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MTab 데이터셋을 통해서 인코더 모델들에 있어서도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최근에 와서 NLU 분야에서도 큰 모델이 사용되는 원동력이 된 데이터셋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MTab 데이터셋들의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태스크별로 예측값을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센텐스 텍스처럴 시뮬러리티와 같은 태스크에서는 문장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장들에 대해 스코어를 산출하기 위해서 두 문장을 각각 인코딩하고 이 인코딩된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측정된 유사도와 실제 레이블이 실수값이기 때문에 이 레이블 간의 상관계수를 지표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블루테스크인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우선 모든 트레인 데이터를 인코딩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서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학습된 로지스틱 리그레서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예측된 점수와 실제 분류된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레퍼런스 스코어나 리콜과 같은 지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미니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인코딩하게 되고 이 인코딩된 데이터를 레이블의 수만큼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해서 Vmeasure라고 하는 클러스터링 지표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NLU 태스크에서 사용을 하는 STS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상단에다가 레그레션용 블럭을 붙인다든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붙이는 등의 별도의 학습을 수행하지 않고 레프레젠테이션의 산출 능력 자체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별로 중요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도록 하는 별도의 헤드를 쓰지 못하게 만들고 텍스트에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이
입력 텍스트의 정보를 잘 보존하는지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태스크들을 포괄해서 학습이 가능한 언슈퍼바이즈드 매너의 학습 방식이 해당 벤치마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MTEP 벤치마크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해당 방법론이 과연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TEP 리더보드의 전체 값을 현재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GT라는 방법론은 결국에 2023년 6월 현재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전체 리더보드 상에서는 2위, 그리고 1빌리언 이하 모델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2위와 1위인 이유는 여기 왼쪽에 표시된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표시된 글자에서 보일 수 있듯이 모델이 다르게 됩니다. 왼쪽에서는 1빌리언 이상의 모델을 쓰기 위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인 q2 모델 7B짜리를 GTE의 학습 방법론을 이용해서 학습했을 때의 성능이고, 오른쪽은 본 논문에서 나와 있는 버트에다가 GTE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인코드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디코더 온리 모델에 되어 있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그냥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모두 어텐션을 할 수 있도록 마스킹 과정만 지운 어텐션으로 바꾸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결국에 본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학습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웹 데이터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 페어로 불릴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학습 방법론으로서는 기존에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포NC 로스를 기반으로 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단계 역시도 사전학습으로서 언슈퍼바이즈드 매너에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지도학습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는 2단계 학습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GT라고 하는 방법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사실 데이터셋입니다. 사전학습 데이터와 지도학습 데이터 두 가지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사전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웹상에 존재하는 정말 다양한 태스크와 도메인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전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800밀리언 건에 이르는 사전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한국어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8억 건의 페어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A 종류의 텍스트, B 종류의 텍스트로 구분될 수 있는 두 텍스트 페어가 존재하는 데이터여야 되기 때문에 웹상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들 가운데 중에서 두 문장의 관계성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확보했고,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스택 오버플로우나 아니면은 뉴스 데이터와 같은 곳들에서 질의응답 데이터 혹은 제목과 본문으로 되어 있는 페어 데이터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웹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서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하나의 스레드와 그 밑에 달려있는 답글들로 구성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도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지도학습 데이터를 다시 수집을 했었는데요. 매우 다양한 분야들에서 이미 지도학습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태스크나 도메인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광범위하게 수집을 했었고, 이 태스크들 역시도 서로 관련된 두 가지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Information Retriever, NLI, Fact Verification, Paraphrasing과 같은 데이터셋들이었고, 이 데이터셋들 역시도 300만 건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을 할 때는 배치 구성에 신경을 썼었는데요. 학습 시에 각 데이터 소스의 비중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40%에서 적게는 0.4%에 이르는데, 이게 도메인도 고려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태스크나 도메인의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비중을 고려해서 샘플링 하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 특히 하나의 배치 내에는 동일한 소스의 데이터만으로 구성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배치 내에 다양한 태스크가 존재할 때 특정 태스크로만 과적합되는 걸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샘플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방식은 아니고요. 전체 데이터에서 만약에 웹페이지 데이터가 18.7%를 차지하니까 이 18.7%라는 숫자에다가
어떤 regularization term을 본 논문에서는 2분의 1로 쓰고 있는데 2분의 1로 고려해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샘플링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델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특별할 게 정말 없습니다. 버트에서 썼던 모델 아키텍처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고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코드 기반의 레프레젠테이션 산출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토큰이 인코드를 통과하게 되면 토큰별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산출이 되게 되는데 이 벡터를 단순하게 평균을 취하게 되는 민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에 일반화된 인코딩을 위해서는 모델 구조를 복잡하게 한다든가 다양한 요소들을 삽입하는 임플리시트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매우 단순하게 가지고 가면서도 광범위한 태스크와 도메인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훨씬 중요하겠구나 라는 점을 본논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서 사실 세 가지 모델 크기, 작게는 330밀리언에서 크게는 330밀리언까지를 학습하고 있고요. 러닝 레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배치 사이즈까지도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10밀리언과 330밀리언은 버트 베이스, 버트 라지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었고 더 작은 모델인 30밀리언짜리는 사실 버트가 이 크기에 해당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미니 LM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목적 함수입니다. 목적 함수는 인포MC 로스 기반의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래 인포MC 로스의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는 두 가지 데이터를 만약에 쿼리랑 패세지라고 한다면 각각의 쿼리가 각각의 패세지와 가지는 유사도만 이렇게 A, B, C, D로 구조된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구축해서 이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로부터 하나의 쿼리로부터 어, 양성 혹은 포지티브 다큐먼트에 대한 확률과 네거티브 패세지들에 대한 확률의 비율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즉, 네거티브 패세지들의 확률은 낮게 그리고 포지티브 패세지와 쿼리와의 유사도는 높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쿼리의 입장에서만 포지티브 패세지와 네거티브 패세지들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인포NC 로스의 경우에는 쿼리 입장에서 다큐멘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게 되고 이는 비대칭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쿼리 입장에서 수행하는 태스크와 패세지 입장에서 수행하는 태스크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를 완화하고 정말 레프레젠테이션 러닝만 하기 위해서 Improved Contrastive Loss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산출된 레프레젠테이션이 쿼리 2개, 패세지 2개일 때 이 4x4짜리 매트릭스를 먼저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능한 모든 쌍의 조합, 즉 쿼리와 패세지 간의 조합, 쿼리와 쿼리 간의 조합, 그리고 패세지와 패세지 간의 조합을 모두 계산을 해서 이 Z라고 하는 분모항에 집어넣고 포지티브 페어인 쿼리와 패세지 간에만 유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게 되면 분모항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쿼리랑 다큐먼트 간의 유사도 조합, 그리고 모든 쿼리 간의 유사도 조합, 그리고 쿼리와 다큐먼트 간의 유사도 조합인데 이때는 다른 쿼리와 모든 다큐먼트 간의 유사도 조합, 그리고 모든 다큐먼트 간의 유사도 조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쿼리 관점에서 그리고 다큐먼트 관점에서 상대 쿼리와 상대 다큐먼트와의 거리를 모두 분모항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두 텍스트 데이터 간에 대해서 대칭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방법론이나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정말 버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코드 논문들을 꾸준하게 살펴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다야? 라고 할 정도로 간단한 학습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제로샷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즉 기존의 인코더 기반의 방법님들하고 제로샷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에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로샷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각 태스크별로 학습하지 않고 그냥 사전 학습된 모델이 산출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의 유사도를 통해서 분류 성능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학습을 안 했는데 분류를 하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 레이블들이 긍정 혹은 부정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텍스트들에 대해서도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고,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 문장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도 산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 레이블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과 텍스트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도를 비교해서 더 가까운 레이블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텐데요. 프롬프팅은 인코더 모델에서도 이 레이블을 단순하게 부정이라고만 넣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다음 문장은 부정의 감정을 담은 문장입니다. 와 같은 문장으로 변경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레스트의 성능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로 학습을 하려고 했던 CPT 텍스트 모델이 6빌리언짜리인데 GPT 베이스 모델이 프롬프팅만 적용을 해도 87.2로 엄청난 성능 개선을 보이면서 6빌리언짜리 모델의 성능에 매우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델의 크기가 작지만 정말 많은 사전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즉, 모델이 클 필요가 없이 데이터만 많이 넣어도 학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바이알 벤치마크를 통해서 다양한 도메인과 데이터에 대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지도 학습 기반의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스의 컨트리버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더 놀라운 점은 BM25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이 BM25가 사실 매우 예전에 나온 방법론이고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는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에서 비지도 학습 방법론들이 BM25를 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GT는 복잡한 학습 방식을 취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정말 많은 텍스트 페어로 사전 학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BM25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전체 태스크에 대한 그림을 살펴보더라도 1빌리언 이하를 가지는 모델들, 즉 E5와 CPT 등과 같은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가장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 크기별 비교에서도 보시자면 이 기존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던 모델 중 하나인 E5 라지가 44.2의 평균 성능을 보이는데 GT 베이스가 더 작은 모델임에도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더 큰 모델인 GT 라지는 44.6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MTAP 벤치마크에서의 성능인데요. 기존의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방법론들 모두와 성능 비교를 하고 있고 왼쪽이 비지도학습, 오른쪽이 지도학습 시의 성능입니다. 비지도학습이라고 한다면 웹에서 수집되었던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학습만 수행한 GT 모델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는 매우 작은 30밀리언짜리 모델임에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라지, E5 라지 모델보다도 성능이 좋은 모습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능도 꽤 많이 크죠. 그리고 이러한 성능 차이가 결국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용량의 사전학습 데이터를 구축함을 통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보다도 훨씬 큰 대용량 코퍼스 구축이 필요하고 이런 코퍼스 구축은 이 논문 어펜딕스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휴리스틱을 가지고 텍스트 페어만 구축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사전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태스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도학습을 수행한 GT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하셔야 될 점은 각각의 태스크별로 지도학습을 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태스크 데이터를 한 번에 지도학습해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한 이후에 한 번에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 태스크들이 이 평가하고 있는 이 태스크들과 100% 일치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330밀리언의 모델 크기, 이 논문에서는 모델 사이즈, 모더레이트 사이즈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델 크기에도 불구하고 라저 모델이라고 부르는 빌리언 스케일의 모델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타였고 지금도 상당히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E5나 아니면 인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튜닝 등까지 고려해서 정말 복잡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GT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대용량 사전학습 데이터를 정말 크게 구축하고 지도학습 데이터를 수집해서 잘 학습만 시키면 복잡한 모델 구조, 큰 모델 아니면은 로스를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 없이도 태스크의 일반화 성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흥미로운 장표 중 하나인 코드서치 성능에 대한 것인데요. 코드서치라고 하는 태스크는 자연어로 쿼리를 입력했을 때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를 검색해주는 코드 도메인의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태스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론들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모든 네 가지의 방법론 모두 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학습 혹은 지도학습을 수행하는 방법론인데 이 효과적인 방법론을 위해서 코드 데이터를 따로 수집하기도 하고 큰 모델 구조, 여기 보시는 것처럼 MOS 구조로 110mm짜리 모델 6개를 엮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최대 77.4점의 평균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T 모델의 경우에는 코드 데이터로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높은 183.2의 성능을 110mm의 크기로만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어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들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고요. 루비 같은 경우에도 빠지게 되기는 하지만요. 이 파이썬의 경우에는 기존의 75.8이 가장 높은 성능이었는데 GT 같은 경우에는 95.9로 정말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문에서 밝히고 있기로는 파이썬 언어 특징상 자연어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결국에 이러한 높은 성능 달성의 이유는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이터들에서 코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능 개선이 가능했고 라지 랭귀지 모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와 같이 코드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학습하는 것보다 코드 데이터와 기존 텍스트 데이터를 같이 결합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이 코드 도메인에서도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나타나 있는 분석 파트인데요. 데이터, 배치 사이즈, 그리고 모델 크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보시게 되면 플러스로 세 가지 데이터셋의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전체 학습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세 가지 크기의 사전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 사전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달리하면서 학습을 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보시게 되면 데이터 크기가 커질수록 일관되게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전학습만 진행한 뒤에는 성능 차이가 꽤 크고 파인 튜닝까지 진행을 했을 때는 성능 차이가 조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도학습을 함으로써 지도학습 데이터도 밀리언 스케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크기의 데이터가 활용되어서 사전학습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배치 크기의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 사이즈를 실험을 해봤을 때 2의 13까지는 성능 개선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16,384의 배치 사이즈를 가지도록 매우 큰 배치 사이즈에서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모델 크기에 있어서도 꾸준한 성능 개선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도학습에서는 오히려 성능 개선의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고 이게 트레이닝 로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도학습을 통해서 슈퍼비전을 학습하는 것이 더 강한 슈퍼비전이기 때문에 큰 모델이 이러한 슈퍼비전을 더 잘 습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들인데요. 제한방법론의 구성 요소별로 실험을 조금 진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학습 스텝에 대한 실험을 보게 되면 이런 컨트래스티브 로스 학습을 했던 다양한 모델들이 그렇듯이 빠르게 수렴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 로스가 그냥 플럭추에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학습 방법론의 경우에는 프리트레인이나 파인 튜닝만 진행했을 경우 두 가지 모두 적용한 경우보다 성능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전학습을 안 했을 때 가장 큰 성능 저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한 사전학습이 확실히 성능 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에 있어서도 성능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 바닐라 인퍼런시 로스를 쓰는 경우 그리고 논문에서 제안한 임프로브드 인퍼런시 로스를 쓰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비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닐라 인퍼런시 로스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래도 꽤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용량 사전학습 그리고 지도학습 데이터의 구축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Improved Contrastive Learning Loss는 결국 로스의 대칭성을 확보했을 때의 로스라는 얘기인데
이때도 파인튜닝과 프리트레이닝 모두에서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텍스트 임베딩 혹은 범용적인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산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메트릭한 로스 함수의 구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가장 큰 특징 혹은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텍스트 임베딩 모델 학습을 위한 대용량 사전 학습 및 지도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조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이 요소가 가장 크게 성능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논문에서 매우 잘 강조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텍스트 임베딩을 위한 시메트릭 로스 설계와 이 라지 배치 사이즈를 통한 학습이 성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텍스트 임베딩을 통해서 성능 개선을 할 때는 사실 모델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큰 모델을 쓰는 것만큼이나 데이터 수집과 정제가 중요하고, 요게 스크래치부터 모델 학습하는 프리트레인 코퍼스만큼 데이터 크기가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델들이 기본 모델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chen2 모델 역시도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태스크 수행 시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계점 역시 명확한데요. 가장 큰 한계점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학습을 해본다든가 실험을 해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MTab에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멀티링구얼 지원하는 모델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의 경우에는 멀티링구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한국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학습 방법론 역시도 라지 배치 사이즈 16,000에 이르는 매우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30mA짜리 모델 학습하는 데를 기준으로 A100 8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롱 컨텍스트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역시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즉 컨텍스트 랭스 사이즈를 줄여야 배치 사이즈를 크게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 이를 위해서 컨텍스트 랭스를 매우 짧게만 가져가고 있고, 2024년임을 고려를 해볼 때 지도학습 시 최대 512의 컨텍스트 랭스만 지원하는 것은 사실 활용성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GT라는 논문,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에 대한 세미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